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 채널에 되게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뵀었는데 직장인들의 어떤 성공 신화, 여러 우리 모델이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자수성가형 부자, 그리고 또 지금 작가로서 또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MBC PD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김민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평생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다가 나이 52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지속적 세계 일주를 이어가고 있는 여행자 겸 작가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우리가 MBC PD 하실 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지만 느낌표라고 있었죠. 아, 예. 그게 아마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아마 아직도 MBC PD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스타 PD 자리를 내놓고 50대에 일찍 이렇게 퇴직을 결심하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떤 이유로 퇴직을 결심을 하신 건가요? 제가 평생 살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늘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PD로 일을 한다는 건 네. 내가 작가와 배우와 촬영 감독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야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나 혼자 내가 작가로 일하면서 강연하고 다니는 건 나만 설득하면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30쪽 원고를 써야 돼. 나만 설득하고 안 되면 내 멱살을 쥐어 끌고 가면 되니까. 근데 저는 원래 이 깨달음을 20대 때 얻었어요. 저 원래 20대 첫 직장에서 치과 외판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아, 그럼 처음부터 MBC PD를 하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오. 처음에는 치과 외판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치과에 딱 들어가잖아요. 영업사원인 게 티가 나요. 웃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치과에 웃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치과 원장님들한테 물건을 제가 파는 이 제품을 사라고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실적이 왜 이렇게 낮아라고 혼내는 상사에 대해서 저 나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때 깨달은 게 돈을 번다는 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가능한데 돈을 아끼는 건 그냥 내 욕망만 절제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돈 한 푼 안 쓰고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난 굳이 직장 생활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해서 26세 나이에 그냥 갑자기 회사 사표 내고 나왔는데 그 약간 근데 좀 철이 없긴 없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도 많은 후배들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 인생의 핵심 깨달음이다. 핵심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돈을 쓰거든요. 그럼 쓴 돈을 다시 갚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저는 20대 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아예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괴로운 일을 하면 나를 죽이는 일을 하면 결국 보복 소비라든지 돈을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고 예. 일을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즐거운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게 영어 통역사도 해보고 예능 PD도 해보고 드라마 PD도 해보고 다양한 직업을 해봤는데 지금은 작가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작가님이 다른 유튜브에 나온 걸 제가 좀 많이 봤는데 네. 뭐 경제적 자유 가장 이제 우리 그 뷰티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어쨌든 50까지는 이 MBC PD를 그렇죠. 하셨는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뭐 자산이 지금 거의 한 뭐 60억 이상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이제 그 제가 도곡동 45평 아파트를 빚 한 푼 없이 마련한 게 제가 딱 그 52의 나이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 살 때 3억 정도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 MBC에서 코로나 터지고 구조조정하면서 PD들 이제 드라마 PD들 다 나가라고 할 때 대신 나가면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줄게 명예퇴직금 명퇴 위로금을 주는 게 3억이었어요.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52의 나이에 내가 강남 아파트를 빚 없이 이제 그 남은 빚이 3억인데 빚 없이 마련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생각한 경제적 자유는 달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나왔고 근데 그 집이 도곡동 45평 그러면 엄청 비싼 거라고 생각해서 60억대 자산가로 저 사실 오해입니다. 그 동네 살아가지고 잘 아는데 혹시 그 MBC도 그 아파트 아닙니까? 역시 필님 예의하십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 근처예요? 그 근처에. 저는 사실
20대부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저는 작가님이 뵀을 때는 네. 무력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고 그냥 저는 사실 부자의 기준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은 굳이 하지 안 않아도 해도 되는 되는. 사람이 저는 아. 부자라고 생각하고 예, 그 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여러 책을 읽었는데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그거였어요. 딱 당신이 5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 집을 2개의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싼 동네의 비싼 집이고 싼 하나는 동네 비싼 동네의 싼 집이야. 둘 중에 뭘 할래? 무조건 후자를 하라는 거예요. 비싼 동네 싼 집. 비싼 동네 싼 집. 아.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치 조건이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싼 동네 왜 새 아파트 막 올라가잖아요. 네. 논뷰 막 이런 논두렁 뷰 이런데 새 아파트 올라가면 비싼 가격을 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그걸 보고 경쟁사에서 바로 옆에 또 비싼 아파트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싼 동네 비싼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데 비싼 동네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택지 공급이 쉽지가 않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저의 자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건 도곡동 45평 제일 싼 45평입니다. 네. 아니 뭐 어쨌든 그 대단한 건데 그 작가님이 저희 부티풀 돈줄남 영상도 많이 엄청 많이 봐요. 저 하고. 돈줄람 보면서 사람들이 네. 이렇게 저는 보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 소득에 왜 골프를 친다는 거야? 막 하는데 저도 사실 어떤 영상에 가서 제발 20대 30대 여러분 월급 300 받아서 골프 치지 마세요. 네. 라고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 직장인으로서의 소득 중에 50% 절반을 항상 저축했다라는 그렇죠.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죠? 절반을 저축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20대 때 1990년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네. 언젠가 나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에 여러 책을 읽었는데 1990년대 나온 책에서 네. 무슨 저기 ETF 해라, 미국 주식 해라, 코인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그런 말 없었어요. 없었겠죠. 예. 없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읽은 경제 관련 책에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작으면 부자가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천천히 부자가 된다. 나이 한 7, 80 정도. 네네. 당신이 원하는 게 조금이라도 빠른 나이에 건강한 나이에 부자가 되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근데 이 저축액의 이상적인 수치가 50%였어요. 근데 다들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요즘은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네네. 왜냐하면 집값도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때 90년대 제가 읽은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혼 때 또는 미혼일 때가 돈을 모으기 가장 쉬운 때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용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실 뭐 몇십만 원 안 됐겠죠. 네네. 첫 직장 들어갔어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 다들 소득이 오르면 지출도 따라 올리거든요. 그렇죠. 네, 경필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네네. 저는 대학교 때 지출 그대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술, 담배, 커피 안 하고요. 골프 안 쳐요. 즉 뭐냐면 제가 사실 MBC 다니면서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아도 전혀 돈 들어가는 취미 안 하고 제가 지금 58에 제가 즐기는 취미는 뭐냐면 네네네. 도서관 가서 책 빌려 읽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둘레길 걷는 거고요. 네네. 한강에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신혼 때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했는데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월급의 절반을 모으잖아요. 이게 돈이 생기고 저축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뭘 느끼냐면 아 나는 돈을 쓸 때 즐거운 사람이 아니고 모을 때 훨씬 더 즐거운 사람이구나. 여기에 중독이 돼 버리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은 무조건 가서 저축부터 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진행을 하다가 네. 너무 소름이 돋는 게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저 그래서 그래갖고 저도 오늘 부티풀 나오면서 야 내가 평소에 늘 보던 경필님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항상 하는 얘기가
통장 밖으로 돈을 꺼내서 무슨 물건을 사면 가능이지만은 통장 안에 있으면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훨씬 기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기 싫은 맞습니다. 일도 하고 작가님은 오히려 돈을 안 써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오히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 쓰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건 저도 좀 약간 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 제가 직장에서 메디컬 영업팀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팀들은 다 뭐냐면 과가 다를 뿐이지 저는 치과, 누구는 소아과, 누구는 내과 만나는 분들은 다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네네네. 엄청 영업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들, 닥터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뛰다 보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네. 모멸감을 겪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분들이 저녁에 되면 뭐 하냐면 때로는 접대를 하기도 하고요. 접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이제 영업하면서 쌓인 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좀 풉니다. 풀고. 근데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이 술을 계속 마시는 게 일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 힘들면 일을 그만두고 이직할 궁리를 해야 되는데 왜 술을 마시면서 계속 돈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돈을 쓰는 한은 이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돈을 쓰면은 내가 이 돈을 또 메워야 되니까 당장의 월급에 그냥 중독이 돼 버리는. 그렇죠. 근데 저는 20대부터 돈 한 푼 안 쓰고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기보다는 나와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영업사원 그만두고 나와서 한 6개월 동안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입시반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즉 근데 원래 전공은 무슨 이공대 아닌가? 이공대? 저기 자원공학과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공대. 원래 과 이름은 광산학과고요. 아, 광산학. 석탄 채굴학, 뭐 석유수공학 이런 거 다이나마이트 발파 기술을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그런데 영어에 관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영어의 통번역 대학원을 가신 거구나.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해결하지 나 이거 다 못하겠어 포기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 전공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전공을 잘하려고 하면 응용수학도 잘해야 되고 암성역도 다 잘해야 되는데 영어는 그냥 영어 한 과목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선택을 했고 근데 운 좋게 그냥 영어가 잘 되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작가님의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느낀 건 작가님께서 어떤 소비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난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떤 그렇죠. 특정한 소비는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소비가 뭐라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소비가 있어요. 그냥 부자들의 삶을 갈망을 하죠. 근데 사실 그렇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자가 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책은 안 보고 가장 쉬운 게 쇼폼이라든지 SNS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자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아 요즘 부자들은 이런 운동하는구나. 아. 요즘 부자들은 이런 데 가서 뭐 이런 그 파인 다이닝이라는 게 부자들의 트렌드구나.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방식, 소비 방식을 따라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부자들이 쓴 책을 읽잖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아끼고 모았는지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자 따라가는 소비를 하다가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해지기 쉽고 오히려 부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저는 신경 딱 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중에서 딱 선택을 할 때 물론 그 선택을 하실 때는 혼자 엄청 고민하셨겠지만 지금 딱 풀어서 주니까 딱 나 이건 해야 되겠다라 그러면 딱 행동하고 또 이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행동하고 이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부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 되죠. 책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부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부자들의 소비를 따라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특별히 빨리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네네네.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면서 핸드폰으로 원고를 작업을 했는데 지금 두고 하려니까 빼먹은 건 하나씩 네. 드릴게요. 저는
소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빚을 내서 하는 소비는 저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은 왜 카드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할부 같은 게 있어서 내 소득의 기준을 넘어가는 소비를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빚내서 하는 소비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소비를 하면 뭐가 어려워지냐면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내가 매달 얼마씩을 모으고 있는지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고 그리고 그 체크카드에도 최소한도의 돈을 모아놓고 저는 소비도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비 중독을 막는 방법은 중독을 끊으려면 세 가지 구석이 있어야 돼요. 네네. 하나는 물리적 구속. 자,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에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담배가 늘 포켓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자, 멀리 있어야 그러니까 이 돈과 나의 거리를 멀리 해야 되는데 네네. 통장 안에 입출금 통장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다. 이거 그래서 물리적 구속은 뭐냐면 입출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적금 통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테크용 예금 통장으로 통장이라든지. 연금 저축이라든지 이런 데로 아예 꺼내줄 수 없는 통장으로 보내는 게 물리적 구속이고요. 시간적 구속은 뭐냐면 지금 내가 안 쓰고 나는 돈이 들어왔어. 네. 내 돈이야. 언제 쓸 거냐면 석 달 뒤에 쓸 거야. 3개월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쓸 거야. 1년간 적금 부어서 매달 50만 원씩 적금 부어서 1년 뒤에 내가 목돈으로 쓸 거야. 이건 시간적 구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주적 구속이라 그래서 돈 쓰는 관련해서는 일절 그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언제 돈을 쓰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네. 내가 만약 인스타 보다가 이런 신박한 상품이 다 있네 라고 해서 쓰고 있다 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은 인스타 앱부터 지워야 돼요. 아니 앱을 지우기는 어려울 앱을 것 지우기는 같고. 어렵다면 적어도 인스타 앱을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노력. 있도록. 저는 그 우리 인스타 설정에 가보면은 하루 사용 시간 제한 설정 기능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는 시간의 어떤 물리적인 구속, 시간의 구속, 그다음에 범주의 구속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 뭐 돈줄남도 좀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그랬으니까 월급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탔을 거고 우리 PD님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300만 원 월급 받는 사회초년생 지금 300만 원이면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저축할 돈 없다 그러는데 300만 원 버는 직장인도 그 돈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저는 300만 원 버는 분도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300만 원 버는 분일수록 저는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월급을 많이 받아야 고액 연봉자가 저축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저는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월급이 적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20, 30대 만약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업에서 쌓이는 게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업력이 커리어가 쌓이는 일은 아니다. 아니죠.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 최저임금에 준하는 일이라면 여기는 누구든지 그 노동의 공급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개발을 해서 월급을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만약 모아놓은 돈이 없었으면 저는 통역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나와서 6개월이라도 학원을 다녀야 이건. 근데 제가 그 여유가 생길 수가 없고 같은 동료들은 저녁에 그 여유를 술 마시면서 다 탕진했던 거네. 하는데 나는 그 돈을 모아서 학원비를 모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영업사원 일할 때 월급하고 통역대학원 들어갔잖아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 영어 통역사의 1시간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요? 시간당 5만 원이었어요. 1995년에.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때는 세계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에 조기 유학 갔다 온 사람 없고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던 시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높아졌거든요. 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월급이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내 몸값을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과 돈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는 새로운 직장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또는 일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만둘 수 있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 돈이거든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돈이다. 그렇죠. 내가 만약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면 그게 창업이 되었건 이직이 되었건 그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 사실 제가 왜 월급 절반 재테크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1987년도에 대학 다니면서 처음으로 사회에서 일을 해서 벌어본 돈이 입주과외해서 번 10만 원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10만 원을 받으면 절반 저축부터 하고 남은 5만 원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를 벌든 무조건 절반을 저축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200만 원 월급 받아서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벌어서 월에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 두 명의 배우자 후보가 있다면 PD님은 어떤 분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경필님 어떤 분이랑 사실 거예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저축한다.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아 그래요? 어떤 돈을 점에서? 너무 잘 벌어가지고. 그냥 200만 원에 100만 원 버는 저축하는 분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200만 원 버는데도 나는 100만 원은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라고 믿는 분은 이분은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300, 400 올라가면 그냥 그 돈이 다 저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소비가 900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돈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500 번다고 갑자기 600을 저축할까요? 아니에요. 1000만 원 벌다가 900만 원을 써본 사람은 쓰는 재미라 이미 안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싫다고 했던 게 그런 거 이유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700으로 줄잖아요. 이제 멘붕이 오죠. 500 줄잖아요. 아마 나는 원래 쓰던 900을 그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빚내서 쓰는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빚을 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월급이 많으면 저축액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그냥 월급이 적어도 저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더 빨리 부자가 됩니다. 우리 PD님에게 오늘 정말 정신교육을 다시 한번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워낙 좀 뜨겁지 않습니까? 많이 뜨겁죠.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도 연일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맞아요. 코스피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중에도 지금 6,700이라고 하는 선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와. 이 6,700도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그래서 처음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건 반가운 일이면서도 좀 한편 불안한 거는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단시간 내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경험한 국민들이 과연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게 난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데 네. 피디님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 지금 무슨 저축이야 빨리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주식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니 저는 투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노후 세대가 어려운 건 오로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그 있는 집 아파트밖에 하나로 자산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사실은 그때그때 팔면 되니까 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이 시장의 흐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시장이 탐욕에 물들 때 나는 혼자 조금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빠져들 때 그때 용기를 내는 사람 저는 반대로 가는 사람이 돈을 벌기는 저는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그랬어요. 저 사실 2020년에 MBC에서 이제 2020년 12월 31일자로 명퇴했거든요. 네네네. 코로나 때. 코로나 한창일 때, 코로나 딱 그 시작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요 그때 퇴직하고 나면 IRP 통장을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하던 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직접 관리하려고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딱 상품 받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펀드들이 지난 6개월간 수익률이 플러스 30%인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기왕이면 6개월 더 빨리 명퇴를 시켜줬으면 내가 6개월 전에 만약 1억을 딱 넣어놨으면 6개월 사이에 3천만 원이 늘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1억을 넣자 그래서 넣었거든요. 바로 6개월 만에 마이너스 30을 기록을 합니다. 2021년 22년도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쭉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6개월 동안 플러스 30을 친 펀드는 다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0을 기록할 수도 있구나. 할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좋아요. 재테크 좋아요. 내가 모은 자산, 저축액을 가지고 하셔야지 빚을 내서 하는 건 내 멘탈이 흔들려요. 그리고 나는 그냥 솔직히 얘기 들어서 제가 직장인들 만나서 하는 얘기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년 한 해 동안 낸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느냐. 당신이 그 수익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최고의 투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하는 건데 그리고 생각해봐요. 국민연금이 회사하고 나하고 이렇게 반반 넣어서 9%잖아요. 네네. 그리고 퇴직연금이 8% 정도 되거든요. 기업별로. 그 두 가지만 해도 내 급여의 17%는 연금 투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한다면 자 최소한 은행 금리 3%라고 하면 그럼 내가 주식이나 코인에서 3% 이상이 얼마를 내야 된단 말이죠. 네네. 전 이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일단 열심히 일을 하고 오래 일을 해서 국민연금 모으고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 퇴직연금 모으고 그래서 꾸준히 그냥 저축을 하면서 그러다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네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는요. 지금같이 막 이렇게 시장이 폭등하는 기회 말고요. 다들 망했어. 야 국장 망했어 이런 말 들려올 때 국장에 들어가시고요. 야 반도체 이제 큰일 났어. 야 삼성전자 망했어 라는 공포가 시장에 몰려올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5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모든 20, 30대들의 꿈일 텐데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 작가님만의 5단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 5단계가 일종의 어떤 프로세스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저축을 한 다음에 최고의 재테크의 어떤 선택 프로세스랄까 이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한 5단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평생 책을 통해서 경제 공부하면서 느낀 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통 세 얘기를 가지 합니다. 단계. 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그러니까 소득, 저축, 투자.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보다 그 앞에 선행해야 되는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돈을 아끼고입니다. 절약이 우선이 돼야 돼요. 벌기 전부터. 그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벌기 전부터 우리 왜 10대 때도 용돈 받아서 자 내가 용돈을 월에 10만 원을 받는데 10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용돈을 아껴서 5만 원씩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큰 거 뭔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뭔가 내가 또는 정말 가고 싶었던 어떤 여행지 대학교 때 집에서 용돈 받아서 생활하면서도 그 용돈을 아끼고 모아본 사람이 자 일단 아껴본 사람이요 돈을 벌잖아요. 네. 모으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모으기가 쉬워져요. 자 그리고 많이 모으잖아요. 그러면 불리기가 쉬워져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전략, 소득, 저축의 과정은 무시하고 투자로 바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레버리지 당겨서 어떻게든 빚내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코스피 막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란에 무슨 일 터지면 뚝 떨어지고 네네네.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또 뚝 떨어지고 이게 투자는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건 딱 하나 오로지 전략, 소득, 저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온라인 건물주 전략 그거는 뭔가요? 온라인 건물주 전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온라인 건물주 전략 이거 이게 뭔가요? 많은 분들이 그 꿈이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건물주가 되는 거는 이제는 저는 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건물주가 되어서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 공실라고 그러면 공실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제가 사실 MBC를 다닐 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네. MBC에서 나오는 급여가 저의 1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여기서 이제 얼마씩 나오니까 1층 마치 세를 준 것처럼 네네. 월세가 나의 들어오는 인생에 것처럼. 대해서 월세가 들어오는 거죠. 자, MBC를 다니면서 저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MBC 위에 2층에다가 출판사 사무소를 하나 차리고 출판사에다가 제가 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출판을 허락을 합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아, 그렇죠. 그래도. 저는 MBC가 그게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는 조직들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쓴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저놈 시키 책 쓰고 강연 다니라고 본업에 본업을 안 할까 할 봐. 거 아니야. 자,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내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저 사람이 본업에서 하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못하면서 드라마 할 때마다 망하는 사람이 책을 쓴다고 사람들이 읽을까요? 내가 드라마를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집중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저는 오히려 책을 쓰고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BC 월급을 먼저 받았고 그 위에 2층에다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인세를 이제 받기 시작했죠. 네네네네. 저는 한 1억, 2억 주고 우리가 오피스텔 사도 들어오는 월세가 뭐 50만 원, 70만 원. 네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월에 50에서 70 정도를 인세로 꾸준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그것도 사람은 오피스텔이 있는 거네. 2층 오피스텔을 하나 올린 거예요. 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내고 나니까 저자 강연이 들어오더라고요. 3층에 이제 강연 에이전시가 올라갑니다. 그럼 3층 강연 에이전시에서 월에 또 한 1, 200 들어와요. 자, 그러면 월에 1, 200 정도 나가는 상가를 하나 또 하나. 3층이 아. 생긴 거죠. 그 위에다가는 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하면서 뭔가 소득을 또 만들 수도 있고 하나하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건물주가 되었을 때 그 건물이 가치가 뛰어난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목이 좋은 건물이죠. 그렇죠, 예. 전철역 바로 근처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즉 온라인 건물주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만드는 어떤 콘텐츠 그게 블로그가 되건 유튜버가 되건 내가 많은 콘텐츠에 사람들이 통행량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마치 대목의 것처럼. 그래서 저는 평생 그걸 고민하면서 2010년서부터 매일 아침 블로그에 한 편씩 글을 올렸고요.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김경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명 유튜버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채널 있으면 달려가서 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1층이 나가요. 1층이 MBC에서 이제 퇴직하는 날이 공실이 되죠. 아. 자, 이때부터는 저는 뭘 하느냐? 이제 요 1층 큰 공간을 쪼개기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쪼개어서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하면서 모아놨던 받은 걸로. 근데 이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1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1층이 스타벅스여야지 1층에 이렇게 늘 빈 그 공간에 상가 임대 뭐 예. 부동산 이렇게 연락처 그러면은 붙어 있고 위에들도 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 30대들에게 얘기하는 건 온라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신의 본업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브랜드를 만들어라. 누가 보더라도 야 저기는 스타벅스잖아 라고 할 만한 어떤 좋은 본업을 만들고 그 본업을 만들면서 조금씩 온라인에 나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늘려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작가님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이 온라인 건물주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딱 오는데 저는 사실 그 너무 회사를 빨리 그만둬가지고 1층이 완성이 안 됐는데 막 2, 3층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오랜 기간 힘들었는데 네. 우리 작가님은 또 거기에 한 수 또 이렇게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여태까지 부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 기본이 소득 그다음에 저축 투자 이전에 절제하는 그런 습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시간과 돈을 확보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책도 이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 그렇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입니다. 읽어봤니가 아닙니다. 읽어본 건 뭐 누구나 다 읽어봤는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인데 영어 교육에 또 나름대로 이게 진심이시고 또 예전에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은 굉장히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돈도 많이 들고 심리적 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챗 GPT 같은 AI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학벌보다는 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써먹는 능력, 영어를 실제 써먹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저는 이제 AI 시대,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뭐냐면 하기 싫은 사람은 영어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은. 왜냐하면 통역 번역, 예전에는 통역 번역이 인건비가 비싼 일들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 통역사들을 전속 통역사들을 달고 다닌 사람들은 대통령 같은 권력자나 그렇죠. 재벌 회장님 같은 분들이나 야 저기 뭐라고 하는지 통역해봐. 그럼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달달달달 옆에서 통역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라도 스마트폰 딱 열고 예. 야,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한번 통역해봐. 그럼 우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권력자나 재벌 못지 않은 그런 어떤 최고의 동시 통역사, 번역가를 공짜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뭐 3만 원 정도 구독료 내기도 하겠지만 쓸 수 있는 시대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람들이 더더욱 영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항상 옛날부터 하는 생각인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남들이 안 하는 굳이 하지 않는 걸 즐겁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자, 이를테면 남들 그냥 내가 카페에서 주문 받는 일을 해요. 누가 뭘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될 일까지. 선생님 어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셨는데 오늘 아침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그러면 제가 따뜻하게 새로 나온 예가 셰프에다 뭘 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 카페에서 주문 받는 일을 하기 싫은데 막 아메리카노 두 잔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사장님이 옆에서 멀리서 보다가 그냥 우리도 이제는 키오스크 주문기나 넣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남들은 다들 하기 싫어하는데 이 일을 되게 즐겁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 때문에 단골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사장님이 아니 월급 올려줄 테니까 그냥 그렇죠. 매장 관리까지 해줘라고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해 줄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능력자가 될 거고 자신의 가치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영어를 이제는 기초회화 정도만 해두시면요. 훨씬 더 그 사람의 역량 폭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데 뉴 에디션을 쓰면서 부록으로 기초회화 30개 과를 만들어 넣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과만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어디 가서든 아주 유창하게 막 비즈니스 영어가 되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여행을 가거나 대화가. 출장을 가서 일상 회화는 할 수 있는 정도. 자, 일상 회화 정도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깊은 대화는 중요한 내용 같은 건 이제는 통역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람 만났는데 통역기 된다 그래서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물어봐봐. 나 지금 무슨 힐튼 호텔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봐. 그 정도 영어는 기초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남들이 보기에 어떤 그 역량의 차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짜 요즘 사람들 궁금한 건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먹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1989년 90년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고 외대 통역대학원까지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92년 93년 세계화와 정보화가 오기 전이었어요. 해외여행 자유화도 되기 전에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영어만 하면 해외여행 가기도 너무 좋고 출장 다니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서울 시내 나가보면 외국인들 많아서 영어 회화 연습할 수 있는 상대들도 많고 정보화의 시대라서 유튜브건 넷플릭스건 영어로 된 자료들 너무 많고 문화를 즐기기도 너무 좋은데 왜 이런 시대에 영어만 하면 너무너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데 이런 시대에 굳이 영어를 안 한다? 물론 바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건 나이 50, 60 넘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지적 능력의 강화거든요. 50 넘으면 왜 근감소증 오니까 근력 운동 더 해야 한다고 네네. 하듯이 저는 오히려 50, 60 넘어서 영어 회화 문장 외우고 암송하면서 인지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으로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지만 그 필요를 내가 스스로 조금 남들과 좀 다르게 차별화하게 했을 때 내가 여러모로 돋보일 수도 있고 또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전 들리는데 공부도 다 때가 있다. 뭐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작가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4050이 영어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내가 학업 성적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좀 어쨌든 하기 싫어도 끌려가는데 4050 때 영어 공부 그러면 그거는 뭐 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챗 GPT라든지 이렇게 영어 스마트폰에서 AI가 통번역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4050들이 영어 공부를 좀 쉽고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접근할 수 있는 팁이 있다 그럴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학을 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중학교,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영어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가고 네. 영어 토플 성적, 토익 성적이 잘 나와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시험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돼요. 평소에 잘 안 쓰는 보캐블러리 22,000, 33,000 잘 안 쓰는 길고 복잡한 철자가 복잡한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문법이 복잡한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관사, 부정관사 헷갈리면 안 되고 전치사 활용용법.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영어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나와요.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혹시 이거 틀린 표현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영어 공부가 즐겁지 않았던 건 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앞으로 4050이 영어 공부를 한다면 문화를 즐기는 도구로서 접근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여행 좋아하거든요. 네네.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초 회화. 이거 얼마예요? 저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나요? 이런 정도 간단한 표현들을 기초 회화 책을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일단 처음에는 외워보자. 그렇죠. 기초 회화를 외워보고 저 같은 경우 요즘 이제 퇴직하고 제가 하는 게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가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 지점에서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우리 김민식 작가님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부도 어느 정도는 이루셨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아, 요즘 해외여행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갈 수 있고 손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짝수달에만 가는지 그거 되게 좀 궁금하실 수. 좋은 질문입니다. 홀수달에는 벌어요. 많이 벌면 멀리 갑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고요. 제가 다음 달 이제 6월에는 스페인 여행 가고 8월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달 살이 하거든요. 적게 벌면 가까운 데 가요. 일본이나 베트남. 그러니까 홀수달에 번 돈에 따라서 당연히 경필 쌤이 늘 강조하시는 거지만 저도 가계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월말 결산하고 많이 번 달에는 그 다음 달 멀리 여행 가고요. 적게 번 달에는 가까운 데 가는데 2024년 한 해 동안은 짝수달마다 일본 여행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일본 엔화가 가치가 35년 새 최저였거든요. 제가 4월에는 교토 벚꽃놀이, 6월에는 도쿄 하코네 온천 여행, 10월에는 오키나와 스노클링 여행 가는데요. 저는 일본 여행 가면 10년 전에 외운 일본어 회화가 다 떠올라요. 스미마셍, 벼인나이데 게타이덴와 치카와나이데 구다사이, 이료 기키니 에큐가 오를 까모시레마셍, 이소에데 렌라쿠 시나케레바 나리마센 노데, 소레데시다라 고슈den화와 치카테 구다사이, 고슈den화와 우케츠케마데 이카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돼요. 쉬워요. 10년 동안 안 하시고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40대 때 저의 꿈이 뭐였냐면 왜 한때 이제 지금은 조금 그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붐이 살짝 사그라들었지만 옛날에는 왜 가을 동화 뭐 겨울 연가 막 이러면서 연사마 한국 드라마 그 열풍이 되게 셌잖아요. 네네. 그때 내가 생각이 뭐냐면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나는 알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화 정도는 기초 회화책을 외우면 그 말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생각 내가 언젠가 드라마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일본에 수출이 된다면 어. 내가 일본 시청자들 만나서 일본어로 감독과의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꿈을 품고 제가 일본어 공부를 했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요. 즐거운 꿈이 있어야 돼요. 자, 시험 정수를 높이기 위한 옛날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아니라 이게 부정적 동기부여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1억을 못 모으면 너는 굶어 죽어. 너 월에 얼마 못 벌면 너는 큰일 나. 망해.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 스트레스가. 당시에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부담이 돼서 하다가 포기해버려. 지쳐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월 얼마씩을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면 언젠가 너는 세계 일주를 갈 수 있어. 언젠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긍정적 동기부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행 가고. 내가 꾸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넷플릭스를 영어로 자막 띄워놓고 보는 거 또는 어디 우리나라 뭐 이제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외국인 여행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길을 물어봤을 안내. 때 아들 딸 있는 앞에서 웃으면서 엄마가 웃으면서 하이 그러면서 가서 Do you need any help? 니야오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 방향이 딱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뭐 공부하자 그럼 문법 책을 펴놓고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죠.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서슴없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공부를 해라. 너무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50 이후에도 3, 40년을 어쩌면 더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됐는데 작가님은 50대에 10년이 70대, 80대의 노후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대 분들 이 50대, 60대 그 삶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7, 80대의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인데 50대에 노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 50대가. 50대가 그래도 아직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해요. 건강 관리, 자산 관리, 관계 관리. 근데 이 세 가지 관리를 잘 해두면 60, 70에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50대에는 아직 근감소증이 완전히 심해지진 않았으니까 사실 70 넘어서 내가 근력 운동하면서 근육 키우려고 하면 쉽지 않죠.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저는 50이 마지막 기회고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이 어쩌면은 평생 모아놓은 자산이 가장 많을 때가 50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50 이후로는 계속 까먹으면서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50을 맞아서 그냥 갑자기 퇴직금 모아서 뭐 덜컥 어디 뭐 투자로 들어간다거나 창업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50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관계 관리인데 관계 관리 중에 핵심은 나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내가 나와의 관계? 예, 많은 사람들이 30, 40의 관계 관리는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 상사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50 이후가 되면 아이들 이제 20살 넘고 성인이 되고 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더 이상 날 찾지도 않아요. 쫓겨난 후겠죠. 근데 이 50 이후에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게 저는 중요한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이 지점에서 제가 영상에서 우리 작가님이 얘기했던 산미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산미 맞죠? 산미.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세 가지 미가 있어야 된다고. 50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산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흥미. 그러니까 내가 흥미. 평소에 어떤 일이 흥미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었던가. 이건 잘 생각해 보면 모임에 나갔는데 누가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어디 무슨 그 지방 축제를 갔는데 근데 거기 어디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이게 나의 흥미인 거예요. 흥미. 그러니까 나의 흥미가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자 내가 그 일을 직접 해봤을 때 이게 두 번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재미가 없잖아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 이모작 저는 사실은 40대부터 꿈이 나이 60 이후에는 작가로 사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한번 글을 써봐야 돼요. 근데 쓰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만둬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재밌진 않아요. 근데 좀 재미가 없어도 한 계속 6개월 했는데도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재밌는 일이 내가 흥미를 느낀 일에서 계속해서 재미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의미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네, 제가 의미. 이거를 순서를 바꾸지 말라 그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의미부터 찾아요. 이를테면 제가 얘기를 해요. 야, 너 말이야 저기 그냥 회사 일만 하지 말고 주말에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글도 좀 써봐. 그러면 형, 내가 이 나이에 뭐 책 읽고 글 쓰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인생 이모작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60 이후에 뭔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한다. 의미는요, 생애 끝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잘해서 세상에 뭔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의미인데 처음부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60 이후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에이, 지금 내가 그거 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가볍게 시작하시죠. 흥미. 나는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 일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2년, 3년 해보고 재미있으면 계속 하면 돼요. 의미는 그 끝에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과거의 저를 좀 돌아봤거든요. 네. 제가 왜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어 공부 얘기하시면서도 내가 영어를 해서 뭐 어디 가서 시험을 보고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게 된 나를 상상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흥미로 좀 이끌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책을 쓰면서 내가 책을 쓰면 내 이름이 박힌 책이 나오는 상상을 처음에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설렜거든요. 처음 그 상상을 혹시 그 책이 교보문고에 이렇게 딱 있다 이러면 또 어떤 느낌일까? 애들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 게 애들 누워 있는 애들 누워 있어요. 있는 책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렇죠. 자신의 자태를 뽐내면서 이렇게 책 등의 제목만 보이는 게 맞아요. 아니고 그런 거 상상을 하면서 그 힘들었던 과정을 이겨냈던 그렇죠. 기억이 누구한테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의미를 찾지 말고 이제 단순히 흥미와 재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친구들 사이에 연금술사라고 불리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월 소득 1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연금으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450 세대의 조기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연금 세팅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제가 이제 요즘 후배들 만나면 뭐 MBC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밥 사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은 후배가 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사죠. 네네네. 사면서 애들이 형 회사도 안 다니잖아. 내가 야, 나 연금술사야. 연금 받아서 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연금 받아서 술 살 수 있는 게 그렇죠. 연금술사구나. 근데 야. 나는 내가 술을 안 하니까 밥은 너한테 사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30대부터 저는 연금 저축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55세 개인연금 수령이 시작이 55세부터 할 수 있는데 55세부터는 월 300을 받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월 300은 뭐냐면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연금 수령의 목표는 월 300. 그래서 그게 저는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55세부터 개인연금 월 300을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소득이 이제 인세도 그렇고 강연료도 그렇고 많이 들어와서 300 그 비중이 받은 걸 조금 어떻게 작아지긴 했으나 저는 그 300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개인연금 받은 거 지금 다 퇴직연금에 넣고 있어요. 그 IRP 계좌. IRP 계좌에.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저 원래 MBC에서 퇴사할 때는 퇴직연금이 2억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 또 주식이 또 잘 되기도 했고 자 이거 이제 늘려서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60세부터는 이제 개인연금 수령은 끝나요. 딱 5년간 이제 정액제로 받는 다음에 종신연금형이 아니구나. 참고로 저는 개인연금 여러 개 있는데 종신연금도 있고 이 딱 기간제 정액제 그러면 5년 동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퇴직연금에 재투자를 한다. 재투자를 하고 그러면 60세부터 퇴직연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65세부터 국민연금 안 받아도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수령을 늦춰서 70세부터 그러면 수령액이 36%가 늘어날 거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형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 일찍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찍 가면은 손해야. 제가 얘기하는 게 나는 일찍 가는 건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조기 사망보다 너무 오래 사는 장수가 훨씬 더 두려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조기 사망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생 번 돈을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게 조기 그렇죠.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사실은 80, 90 이상 살 때는 저는 종신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치로 맞춰놓는 게 저는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직장생활 오래 하는 거예요. 저는 52에 잘렸지만 모쪼록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직장생활 하는 거고 자 왜냐 직장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코인 이런 데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미장은 하시려면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그냥 지수 추종 이 펀드로 가시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밤에 잠 안 자고 뭔가 재테크하잖아요. 다음 날 몸이 피폐해지죠. 피폐해지고 회사 생활에서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 오래 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작가님 굉장히 계획적으로 인생을 정말 잘 이렇게 살아내고 계신 것 같은데 퇴직 전에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취미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이런 중년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퇴직 후에 새롭게 시작하기 좀 좋은 취미를 좀 거창한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권해주고 싶은 취미 이거 내가 먼저 해봤는데 참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가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냥 딱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주말에 도서관 가서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가면서 한 4권 5권 이렇게 쌓아놓고 오늘은 어떤 책을 빌려갈까? 그러니까 그냥 책을 뽑아서 바로 집에 가져오지 마시고 5권 정도 해놓고 읽다가 이 책은 내가 빌려가야겠다. 되겠다. 대출할 책을 5권을 찾기 위해서는 한 10권 20권 이제 쌓아놓고 봐야 다 보여야 되니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다 쌓아놓잖아요. 만약 10권이건 20권이건 내가 오늘 검토한 책을 쌓아놨으면 그 옆으로 쌓아놓고 사진 딱 찍어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흥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책 제목에 드러날 거예요. 그게 무슨 이를테면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데 손이 가고 그렇죠. 뽑는지 그렇죠. 인생 이모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 관리사 자격증 아니면 뭐 아파트 경비로 뭐 이모작 합니다. 어떤 책 제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도서관 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무료 강좌들이 있어요. 글쓰기 강좌도 있고 AI 기술 요즘 가르쳐주는 강좌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무료 강좌들 들어보세요. 저는 20대 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혼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회화책 한 권을 외운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서 무슨 회화 선생님한테서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한다고 받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굳이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남들이 100원 들여서 200원을 벌 때 나는 한 푼도 안 들이고 200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따따블로 남는 장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까 취미를 찾을 때는 도서관 같은데 또는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지자체에서 요즘 하는 무료 프로그램들 많아요.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에서 나의 어떤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도서관 저도 자주 가는데 그 도서관에 이 문화 강좌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문화적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오늘 작가님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영어라고 하는 거 중장년층들이 접근할 때 잘하고 싶지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에 뉴 에디션으로 내신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이 질문을 딱 듣고 외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 그러면은 이 책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좀 보냈으면 좋겠는지 또는 뭐 책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많은 분들이 영어 학습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20대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잘할 줄 아는 일도 없던 정말 좌절한 저의 청춘의 시기를 보내다가 내가 영어라도 하나 잘해두면 뭔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루 20분 30분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다가 인생이 바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고 사서 안 보셔도 돼요. 도서관 가면 다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뭔가
내 삶을 바꾸는 건 어떤 거창한 어떤 결심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데 있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직 MBC PD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가이시자 또 사업가이시자 또 여행가이시기도 하고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의미 있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김민식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